반갑습니다. 감성 책방의 이병찬입니다. 오늘 낭독해드릴 책은 기시미 이치로 지음의 아직 긴 인생이 남았습니다. 입니다. 기시미 이치로 작가님은 많은 분들에게 위로를 선사해준 미움받을 용기를 쓰신 분으로도 유명하시죠. 아직 긴 인생이 남았습니다는 정년 철학론으로 은퇴하신 분들을 위한 책입니다. 솔직히 저는 은퇴라는 단어가 너무 생소해요. 그래서 은퇴 이후의 삶이 어떤지, 어떤 마음이 드는지는 잘 모릅니다. 다만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아버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 아버지는 30년 넘게 근무했던 회사에서 퇴임을 하셨고, 그 이후에도 꾸준히 일을 하고자 노력하고 계십니다. 저한테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100세 시대인 만큼 일은 꾸준히 해야 한다. 그 말씀에 저는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좀 편히 쉬시지라고 생각하며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난 후에 아버지의 그 말씀이 조금이나마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또한 아들로서 아버지를 더욱 응원하게 됐습니다. 그럼 은퇴 후 삶에 대한 기시미 이치로 작가님의 조언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낭독 시작해 볼게요. 정년퇴직 후 급격히 늙는 이유. 정년퇴직을 하면 부쩍 늙거나 병이 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생활 리듬 변화가 그 원인 중 하나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출근하고 같은 시간에 식사하지 않아도 된다. 늦잠을 자도 타박하는 건 가족뿐이고 가족의 잔소리만 물리치면 마음대로 하루를 보낼 수 있다. 문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다. 가족의 잔소리를 무시하기란 쉽지 않다. 잔소리 대신 무언의 압력을 받기도 한다. 설령 잔소리가 없어도 아무 구속 없이 자유롭게 사는 인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직장에서 일하던 노동시간보다 긴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스스로 정하는 일을 자유가 아니라 마치 징벌처럼 느끼기도 한다. 인간관계도 달라진다. 일로 알던 사람 대부분을 잃었는데 이를 대신할 새로운 인간관계도 잘 맺지 못한다. 이웃과 마주치면 인사도 하고 대화도 나눠야 하는데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다. 아내와도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다. 집에 있다 보니 아내가 날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는데 어쩌면 좋습니까? 라며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이 있었다. 아내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여태까지 살던 대로 살고 싶은데 그러기가 쉽지 않다. 외출 한번 하려고 하면 남편이 따라 나서려 해 난처하고 혼자일 때는 점심을 간단히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남편 식성에 맞춰 상을 차려야 한다. 이처럼 낮에는 집에 없던 사람이 온종일 집에 있으면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자신의 인생에 난입해 지금껏 누려온 자유를 침범하는 사람으로 느껴질 수 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게 될까봐 남편의 생활을 자신에게 맞추려고 하나하나 지시하는 건지도 모른다. 그러면 남편도 얌전히 아내의 뜻을 따르기보다
반발하고 싶어지고 만다. 내 자리가 있다는 감각, 즉 소속감은 인간의 기본 욕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이 소속감을 어떻게 얻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은 듯하다. 미움을 사면서까지 집에서 자기 자리를 찾으려고 하면 오히려 점점 더 불편한 존재가 돼 밀려난다. 이 문제는 뒤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인간관계의 변화에 더해 퇴직 후 병이 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자신은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직책의 높고 낮음을 인간의 높고 낮음으로 간주하는 사회에서는 직장이 사라지면 나의 존재 가치도 사라진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래서 오랜 직장 생활을 하다 퇴직하면 순식간에 늙는다. 편안한 노후를 보내려고 후배들에게 일을 양보했지만 막상 할 일이 없어지니 자신이 필요 없는 존재처럼 느껴진다. 일하던 때와 달리 긴장감이 사라지고 매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생활이 죄스럽까지 할 때도 있다. 평생 열심히 일했던 사람일수록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은 돈을 버는 일을 안 한다는 뜻일 뿐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을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지 앞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나이 듦에 대하여. 내 부모 세대는 평균 수명이 길지 않아 55세 은퇴를 하고 난 뒤 오래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정년 후에도 긴 인생이 기다리고 있다. 인생 2막이 시작되는 것이다. 건강도 비교적 양호해 자신이 늙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그렇게 건강을 과신하면 못하는 걸 못한다고 자각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자동차 운전이 대표적이다. 운전 실력이 젊을 때 같지 않다고 자각하는 사람은 신중하게 운전한다. 반면 주의력이라든지 순발력 같은 것이 예전 같지 않은데도 여전히 젊은 사람 못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위험하다. 가족들은 하루라도 빨리 그가 면허를 반납하길 바라지만 말을 듣지 않는다. 노쇠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다 사고라도 일으킬 뻔하고 자신의 실력이 녹슬었음을 느끼면 남은 인생이 초라해져서 전처럼 의욕적으로 살지 못한다. 노년은 청춘에 비해 무가치하다는 생각이 문제다. 무슨 일이든 예전처럼 척척 해내지 못한다고 내리맡길 인생이라며 낙담할 게 아니라 뭘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지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 설령 내리맡길이라 해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더는 힘들게 내리막길을 오르지 않아도 되고 앞으로는 페달에서 발을 뗀 채 비탈길을 내려온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편한가. 그러나 힘들게 오르막길을 오르는 것이야말로 사는 보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은퇴 후 삶이 고통스럽게 느껴질지 모른다. 어쨌든 인생 2막은 갑자기 시작되지 않는다. 모발이 가늘어지고 빠진다고 해서 바로 대머리가 되지 않듯이 정년에 맞은 날부터 갑자기 아무것도 못하게 되지는 않는다.
뭔가를 못하게 됐다 해도 은퇴 때문은 아니다. 또 일선에서 물러났다고 내 가치가 떨어지지도 않는다. 흔히 노년은 사계절 중 겨울에 비유된다. 무성했던 가지가 앙상해지고 생동하던 것들이 잠을 청하는 이미지가 겨울을 대표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겨울이 다른 계절에 비해 뒤떨어지는 건 아니다. 겨울은 겨울만의 장점이 있다. 지난 계절 맺은 결실을 누릴 수 있고 기나긴 밤 차분히 나 자신을 성찰하며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다른 계절의 장점과는 비교할 수 없다. 젊을 때보다 할 수 없는 일이 많아졌다 해도 주어진 것을 최대한 활용하면 된다. 젊은 시절보다 열등해지고 약해진 게 아니라 젊은 시절과는 다른 형태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걸 잊어버리지도 않거니와 기억하는 게 많다고 해서 다 똑똑한 것도 아니다. 또 나이가 든다고 저절로 현명해지는 것도 아니다.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시간이 남아도라도 책을 읽지 않는다. 문제는 나이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젊을 때처럼 기억력이 좋지 않다거나 젊을 때처럼 열심히 할 수 없다며 새로운 일에 도전하지 않는 게 문제다. 하지만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도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한다. 노력하지 않는 이유는 두렵기 때문이다. 도전하지 않으면 실패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나이 들어 도전을 기피하는 사람은 젊은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결코 나이 문제가 아니다. 고민의 근원, 인간관계. 아들러는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라고 했다. 인간관계는 번거롭고 복잡해서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면 반드시 마찰이 생기기 때문이다. 미움을 받거나 따돌림 대상이 되거나 배신당하거나 상처 입는다. 그로 인해 인간관계 맺기를 두려워하며 등교를 거부하는 학생이나 일은 재밌는데 사람들과 잘 지내지 못해 출근하고 싶지 않다는 직장인이 적지 않다. 우울증의 원인에도 대개는 인간관계가 얽혀 있다. 경험상 남성이 우울증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는 경우는 드물다. 유독 남성 중 왜 내가 너 따위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지도 모르겠다. 이들은 약점을 드러내기 싫어해서 한계에 이를 때까지 참는다. 그러다 점점 더 견디기 힘들어지면 어느 날 회사에 전화를 걸어 아침에 일어났더니 몸이 움직이지 않아요 라고 말한다. 의사를 찾아가 진찰을 받으면 우울증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일찌감치 상담을 받거나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면, 마음의 이상을 누군가에게 호소했다면 우울증에 걸리는 일은 피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우울증 진단을 받고 휴직한 이들은 거의 집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는다. 집에 틀어박히는 건 바깥 세계가 두렵기 때문이 아니다. 나는 우울증으로 휴직한 회사원, 등교를 거부하는 학생, 은둔형 외톨이인 젊은이를 대상으로 상담을 해왔다.
그들이 바깥에 나가지 않는 이유는 집에 있으면 가족의 관심과 보호를 받으며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가족들이 빨리 출근해, 어서 학교 가 라고 다그치면 이들은 가족의 주목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이야말로 이들이 집에 틀어박히는 진짜 목적이다. 학교에 돌아가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일이 벌어진다. 즉,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한다. 회사도 마찬가지다. 물론 학교에 가고 싶다고, 일하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학교와 회사에 가면 되지 않느냐고 하면 그들은 병에 걸려서 갈 수 없다고 대답한다. 아들러가 말하는 열등 콤플렉스는 A라서 혹은 A가 아니라서 B를 할 수 없다는 논리를 일상생활에 갖다 붙이는 것이다. 회사에 가고 싶지만 우울증에 걸려서 가지 못한다는 사람에게 누가 회사에 가라고 할 수 있을까? 물론 너무나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억지로 일하다가 우울증에 걸리기도 한다. 누군가 일하러 가고 싶지 않을 때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묻는다면 나는 병에 걸리기 전에 무조건 쉬라고 말할 것이다. 그 전에 할 수 있는 일은 회사의 노동 조건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그런 일은 혼자서는 할 수 없다. 함께 나서줄 동료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겠지만 당장 회사를 그만두는 것도 선택지에 넣어둬야 한다. 인간은 일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 회사에 마냥 기대서도 안 된다. 일이 힘들고 버겁게 느껴질 때 도망칠 곳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 회사를 그만둘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블랙 기업의 논리에 빠진 것이다. 나도 젊은 시절에는 근무하던 병원을 그만두지 못해 괴로워했다. 겨우 상근으로 일하게 된 터라 당장 그만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고 결국 병에 걸리고 말았다. 정밀 검사까지 받았으나 원인 불명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그 병원에서 나는 상담가로 일했는데 나를 진단한 의사는 당신은 상담을 해줄 게 아니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병명을 알지 못해 퇴직할 이유를 찾지 못했고 그래서 병원을 그만두지 못한 나는 이어 전체 3주의 부상을 입었다. 그쯤 되고 나니 겨우 퇴직할 결심이 섰으나 돌이켜보면 나는 병에 걸릴 필요도 어딘가 다칠 필요도 없었다. 그저 그만두겠다고 말하면 되는 일이었다. 내가 일하는 곳이니 일을 계속할지 말지는 내가 결정하면 되는데 병에 걸리거나 다치거나 해서 그만둬야 할 명분을 지어낸 이유는 스스로 결정하는 걸 피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내 아버지가 일하던 곳은 가족 같은 분위기의 회사였다. 1월 1일에도 출근해 새해 인사를 했고 가족 단위로 참가하는 운동회도 있었다. 회사는 직원들을 지켜줬다. 지켜준다는 표현이 적절한진 모르겠지만 프리랜서로 일해보면 알게 된다. 회사라는 소속이 없어지면 스스로 많은 일을 해야 한다. 소득세 신고도 직접 해야 하고 건강검진도 내가 병원을 알아보고 가서 받아야 한다. 은퇴를 하면 회사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
하지만 정말로 두려운 건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집에 틀어박혀 지내는 이들도 주목받지 못할까봐 겁이 나서 자신에게 특별한 관심을 쏟아주고 지켜주는 가정, 그 밖으로는 나가려 하지 않는다. 은퇴한 사람은 이제 이름이 불리지도 않는다. 직위로 불리지도, 선생님이라고 불리지도 않는다. 은퇴 전에는 이런 일을 상상하기 힘들다. 하지만 일하다 병에 걸려 입원하면 직책과는 상관없이 그저 환자로 살게 되는데, 이를 통해 은퇴 후 삶이 어떨지 생각해보게 되기도 한다. 소속이 없어지고 한 명의 인간이 됐다고, 즉 가면을 벗고 살게 됐다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단 그러기 위해서는 오랜 세월 고수해온 자신의 가치관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 이에 관해서는 차차 생각해보자. 우리 관계는 왜 늘 수직적일까? 나는 오랫동안 오스트리아 심리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인 아들러에 관해 연구해 왔는데, 그의 사상이 시대를 훨씬 앞섰다는데 늘 놀란다. 특히 아들러가 모든 인간관계는 동등하다고 봤다는 점이 그렇다. 오늘날에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일이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동등한 관계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남녀 관계만 보더라도 갈 길이 멀다. 최근 일본의 한 의과대학에서 남학생이 더 쉽게 합격할 수 있도록 입시 결과를 조작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것만으로도 기가 막힌데, 안타깝지만 그게 현실이라며 부끄러운 기색도 없이 말하는 의사가 있어 더욱 놀랐다. 우수한 여성과 정당하게 경쟁하면 패배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낀 남성의 열등감 표출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입시 점수를 성별에 따라 차별하는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이게 현실이야 라고 수긍해버리면 안 된다. 이런 상태에서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해야 그 현실을 바꿀 수 있다. 회사도 마찬가지다. 직위에 따라 철저한 상하관계가 형성된다. 승진했으니 말투를 바꿔야 할지, 부하 직원을 엄하게 대해야 할지 어떨지 모르겠다며 상담하러 오는 사람도 있다. 앞으로는 아랫사람을 대할 때 위험 있는 말투를 써야 하느냐고 곤혹스러워하는 사람에게 나는 여태까지와 똑같이 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다니는 직장에는 좋은 상사의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 엄격한 상하관계밖에 보지 못한 사람은 임원으로 승진하면 부하 직원을 대할 때 말투는 물론 태도까지 변한다. 수직적 관계밖에 아는 게 없어서 그걸 당연하게 여긴다.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도 학력과 직함을 묻는다. 자신과 상대 중 어느 쪽이 높고 낮은지 분명하게 따지고 싶은 것이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아이가 어른보다 아래라고 생각한다. 아이와 어른이 동등하다고 본다면 아이를 무조건 야단치는 것은 하지 않을 것이다. 자녀의 인생은 부모가 정할 수도 없을 뿐더러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도 없다. 어떤 인생을 사느냐는 부모의 과제가 아니라 자녀의 과제다. 대학에 진학할지 취업을 할지, 일을 한다면 어떤 직업을 가질지, 결혼을 할지 안 할지와 같은 인생의 길목에서의 선택은 아이 자신만 할 수 있고 그 선택의 결과도 오로지 아이의 몫이다. 물론 자녀 인성에 관해 부모의 생각을 말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때도 자녀의 과제에 함부로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틀렸다고 윽박지르거나 아이 생각을 바꾸려고 해서도 안 된다. 아이는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니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중에 아이의 선택이 틀렸음을 깨닫거나 자신이 진정을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알았을 때 부모의 말이 맞는 말이었다 해도 아니, 맞는 말이라서 부모에게 반발한다. 그리고 부모는 거 봐라, 내 말이 맞았지라며 불난집에 부채질을 한다. 하지만 부모에게 반발하기 위해 부모의 말이 옳고 자신이 틀렸음을 깨달았는데도 진로를 바꾸지 않는다면 아이에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부모는 아이가 내린 결정을 언제든 바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결코 아이를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 부모 자신도 같은 경험을 했을지 모른다. 그렇다면 자신이 부모에게 듣기 싫었던 말을 아이에게 하지 않으면 된다. 부모와 자녀 사이라도 당연히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부모가 자녀를 동등한 상대로 여긴다면 그럴 때 아이를 야단치는 대신 끝까지 말로 설득하려 할 것이다. 아이라고 부모 생각을 꼭 받아들여야 하는 건 아니다. 아이가 대학에 가지 않겠다거나 중학교를 졸업하면 취업하겠다며 부모의 이해를 벗어난 말을 할 때 선심 쓰듯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의 인생이니까. 단 스스로 돈을 벌어야 해 라며 사실상 허락하지 않는 부모도 있다. 부모가 원하는 길을 가지 않는다고 아이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끊어도 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 부모는 가족을 부양하는 자신이 아이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이를 먹여 살린다고 부모가 우월한 것은 아니며 아이도 부모에게 학비를 받는다고 부모 생각에 순순히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건 이상하다. 아이들은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돈을 못 번다는 이유로 아이를 아래로 보면 안 된다. 아이와 어른은 동등하다. 아이도 필요하다면 끈기 있게 어른을 설득할 수 있고 설득해야 한다. 문제는 가정에서 경제적 우위에 있다는 이유로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던 사람이 퇴직하고 나서 생긴다. 퇴직으로 수입이 없어지거나 크게 줄면서 직장에서 통하던 상하관계가 더는 통용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으면 자신의 존재 이유가 사라졌다고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일선에서 물러나면 급격하게 늙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기가 센 사람은 문제가 없지만 삶에서 회사 생활이 중요했던 사람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그런 사람이 가족에게 스스로 돈을 벌어서 한다면 좋아하는 일을 해도 돼 같은 말을 듣는다면 화가 날 것이다.
그래도 그 순간 자신이 가족에게 했던 말의 부조리함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가정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인간관계를 상하로 보는 시각이 틀렸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직적이지 않은 인간관계가 어떤 건지 알아야 한다. 그런데 수평적 관계를 모르는 사람은 관계를 변화시키라는 말에 저항하거나 불안을 느낀다. 기득권을 빼앗기는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 이유 중 하나가 가정에서의 경제적 우위였다면 여태까지와는 다른 곳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대체 뭘지 이 책을 읽으며 하나씩 발견해 보자. 네, 기시미 이치로 지음의 아직 긴 인생이 남았습니다. 일부분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약간 일본의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반영되어 있다는 느낌이 좀 들지만 그 나이대에 느낄 수 있는 마음은 동서양 모두 똑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나이 드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힘들다는 점이었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못하게 되는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생각, 경험에서 오는 두려움, 떨어지는 체력 등등 다양한 이유로 말이죠. 또한 누리던 사회적 위치와 소속감 등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잖아요. 정말 공허한 마음도 크게 들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저희 아버지 세대에는 정말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느라 가족과 소원해지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 모든 것이 가족을 위한 노력이었는데 그 노력이 오히려 가족과 멀어지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 참 씁쓸하고 우리 아버지 세대분들이 참 외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부모님께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효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도 갑작스럽지만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드려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감성책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포근한 밤 되세요.